아버지의 장. 정영석. 우리 아버지는 아주 유별나다. 구순을 바라보는 당신은 충주시 외곽에 혼자 살고 있다. 충주 시내에서 하루 겨우 서너 번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야 가 닿는 달래내 강변마을이다. 한마음 아파트라고 씌어져 있는 지은 지 20년은 훌쩍 넘은 낡은 10여 평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고향 대무이 동네에서 못지않게 당당하게 지낸다.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당신이 평생 살아온 대무이가 무섭다고 떠나왔다. 지금도 무섭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 어머니 생전에 남들처럼 살갑게 살지 않았지만 혼자가 돼서 외롭다면 모르겠다. 더구나 대무이는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가. 아무튼 수구 초심이라고 누구나 나이 들면 돌아가려는 고향을 왜 당신은 떠나려고 했던 걸까? 이것은 우리 오남매가 갖는 의구심이다. 우리들도 덩달아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을 내심 갖고 있으니까. 고향 대무이는 읍 소재지에서 30리 떨어진 벽촌 중의 벽촌이다. 1000m 가까운 둔덕산은 힘없이 웅크린 호랑이 산 형상이라고 했다. 그 산 밑에 5, 60호가 4개의 자연부락을 이루어 천둥지기 논이나 비탈밭을 일구며 그만저만 살고 있다. 그래도 반촌이라고 의스대는 전주이씨 집성촌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타성바지 우리 집이지만 3대째 살아왔다. 아무튼 달래내 아파트 사람들은 대개 시내에서 살다가 집값이 저렴한 이곳으로 옮겨와 사는 집이 대부분이다. 매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통로 우편함에 꽂히며 전달보다 적게 나왔느니 많게 나왔느니 관리소를 찾아와 대판 음성이 높아지곤 했다. 그래도 강변 쪽 해가 잘 드는 곳은 물론 후미진 공터에는 장기판 같은 텃밭을 일구어 푸성귀가 생기면 이웃과 나누어 먹는 등 순박한 인심은 여전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고향 대무이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적잖게 형제들은 당황스럽다. 처음에는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음료수병을 적당하게 잘라 감자나 고구마 순을 키웠다. 언제부턴가 이웃 동년배 노인들과 어울려 텃밭을 일구는가 하면 아파트 입구에서 매점을 하는 60대 아줌마와 우스갯소리도 곧잘 나눈단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버지를 찾아가면 거실로 쓰는 방은 예전과는 달리 누가 청소를 해주는지는 몰라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 때로는 이웃 노인 두엇과 막걸리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새삼스레 나를 노인들에게 자신있게 내세우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르셨다. 그럴 때에는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게 보이며 젊어 한때 서당 훈장을 하며 정선비라고 불려진 아버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노인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는 창문 너머 달래강을 멍하니 바라보며 예의 혼잣말을 읊조리고 있었다. 이놈들, 뭐 자칫하면 다 쏴 죽인다고 했지? 6.25 때 니들 한 짓을 내사 다 알고 있다. 언제든지 같이 지서 가서 따져보자고. 얼굴을 실룩이며 입술은 부르르 떨고 있었다. 내가 당시 지금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1년 전 어느 봄날이었다. 음력 4월 보름 무렵 달이 휘영청 훤한 봄밤으로 젊어서 돌아가신 백부의 까막 환갑날이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망자의 환갑을 까막 환갑이라 불렀다. 아버지는
근래까지 몽학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얼마 전부터 어설프게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양반이 대취하여 실성한 사람처럼 이웃 종옥인의 쓰레질한 다락론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자칫하면 다 쏴 죽인다 했지? 억돌이 너 이놈! 6.25 전쟁 그때 네가 한 그 짓을 내사 지금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생생하게 알고 있대. 너 이놈! 억돌이는 당신과는 1살 차이 생질인데 술, 노름 좋아하고 음흉하며 넉살도 좋아 근동에서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었다. 위인이 그쯤 되니 책상 물림으로 1살 터울의 외삼촌쯤은 평소 우습게 알았다. 그자가 그날 아침 대바람부터 술에 취한 척하며 과방을 둘러보다 과방일 보는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엉터리로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과방 널어놓은 음식물 위에 토사물을 마구대고 퍼질러 놓았다. 그때 아무도 그 광경을 보고 나서지 않았지만 평소 억돌이의 행동거지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당신이 한마디 훈계를 하자 당신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듯 억돌이가 당신의 멱살을 잡았다. 그때 중백부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오셨다. 기고만장한 억돌이에게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점잖게 타이르며 등을 밀었다. 반면 어쩔 줄 몰라 우두망찰한 당신에게는 한심하다는 듯 눈총을 주며 매몰차게 한마디 하고는 과방을 나가버렸다. 아, 동생은 배운 사람이 어떻게 숙질관계도 몰라 아침 대바람부터 이런 사단을 만드는가. 에이. 당신은 아무 말도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내 뒤란으로 돌아가더니 하루 종일 도간에 담긴 막걸리를 눈을 희번덕거리며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들이켜고 들이켰다. 주위에서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 후로 당신은 내가 대무이에서 국민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독에 빠져 지냈다.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낮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온 집안을 다 뒤져 술을 찾았다. 찾다가 없으면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몽둥이를 들었다. 심지어 부엌문 앞 구정물을 막걸리로 알고 마시거나 소주에 찬밥을 말아 먹는 등 우리 형제들은 도저히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기행을 일삼았다. 어머니는 우리들 공납금을 내려고 돈 되는 참깨나 고추 따위를 집안 깊숙이 숨겨놓았다. 5일장이면 아버지는 또 그걸 용케 챙겨나가서는 시장통 뜨내기 장사치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그때부터 밥 한 술 뜨지 않은 빈속에다가 강수를 들이붓고는 30리 시골길을 허정허정 돌아오며 예의 그 주정을 부렸다. 억돌이 너 이놈, 자칫하면 쏴 죽인다고 그랬지.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이놈을 6.25 때 빨간 완장 차고 부도연맹 인민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얼마나 설쳐된 악질 빨갱인 줄 내사 지금도 생생하게 다 알고 있어. 동네 사람들 아시오. 앞산에 뜬 달이 움쩍움쩍 일그러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잠을 설치고 동구 밖에 모여 돌아서서 쑥덕거렸다. 기용이가 실성했나 봐. 그 새님 같은 선비가 매일매일 저 모양일세. 동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혀를 차거나 또는 좋은 구경 생겨 재미있다는 듯이 구시렁거렸다. 물론 수단 좋은 억돌은 동네 어른들에게 담배를 권하며 사람 좋은 얼굴로 온갖 좋은 말을 보태곤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주사가 잦을수록 어깨가 움츠러들고 당신이 미워지며 괜스레 동네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버렸다. 이후로 당신은
더욱더 스스로 모든 것을 닫아버렸다.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은 물론 점쟁이를 하면서 막둥이인 당신을 길렀던 조모님, 까막눈의 원을 풀려고 20살 터울의 동생을 서당 공부시켰던 중부님도 그야말로 앞발 뒷발 모두 들어버렸다. 그러나 문제의 억돌이가 소란을 피운 이튿날 아침, 대바람부터 작정하고 찾아와 눈을 부라리고 따지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정자세로 앉아 철저히 외면했다. 아무튼 어린 내 눈에 비춰지는 것은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억돌이는 웃으며 자리를 피했고 잠깐이라도 술이 깨면 그를 벌레 취급하며 무시했다. 그러다 내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앞둔 1980년 늦여름 저녁 무렵이었다. 그날따라 당신은 평소 마시던 술을 한 잔도 들지 않은 맨정신으로 사랑방 봉창을 올려보시다가 옆에서 벽에 기댄 채 소설책을 보고 있던 나에게 짐짓 지나가는 투로 입을 열었다. 일서가, 하늘이 높다고 수그릴 줄 알아야 되고 땅이 두텁다고 함부로 내디뎌서는 안 된다고 하였느니라. 그날따라 당신의 목소리는 제법 차분하고 정감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냥 뜬금없다는 투로 마지못하여 한마디 던지며 돌아보았다. 6.25 때 내가 괴산 소조령을 겁도 없이 혼자 넘는데 그곳을 지키던 7년대 어느 대위가 그 말을 하더라. 당신은 여전히 봉창을 응시하며 잠옷 의미심장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래도 20대 한창일 때 글줄이라도 읽었다고 나름대로 기고만장했었는데 그 말이 이제 와보니 틀린 말 하나 없더라. 잠시 후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삼배 바지 허리춤을 풀면서 오른쪽 다리 대퇴부로 내 손을 끌어당기며 만져보라고 한다. 이게 6.25 때 제주 모슬포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 받다가 발을 잘못 맞춘다고 조교한테 워커발로 맞아서 부러진 자리니라. 당신은 제법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다 만져보아도 별로 잡혀지지 않고 다소 생뚱맞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흐릿한 오촉 전깃불 밑에 보이는 당신의 옆모습은 답답하면서도 담담함이 혼재된 안타까운 얼굴로 일렁댔다. 이어서 긴 한숨을 재차 내쉰다. 난 아무래도 괜찮대. 하지만 6.25 때 빨간 완장 차고 인민군 앞잡이로 설쳐댔던 억돌이 저놈이 속없는 점룡이 처남과 짝짝꿍 어울려 다니며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이장임 내 새마을 지도자임 내에 설치되는 꼴들은 차마 내사 눈뜨고 못 보겠더라. 이래도 되는 건지 말이다. 나는 또 시작하려나 보다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랑방을 휑하니 빠져나왔다. 아버지가 말한 점룡이 처남은 한마을에 살던 외당숙으로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지만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억돌이와 어울려 다녀 그 속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당신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잠옷 서운해하였다. 사실 점룡아재는 사촌간이지만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깍듯했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엄청 살가웠다. 늘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집안 대소사는 몸을 아끼지 않았다. 또 차분하고 정이 많아 동네 사람들에게 호인이라고 불려졌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6.25 때 7년대 어느 대위의 말, 제주도 모슬포 훈련소에서 입은 당신의 대퇴부 골절상, 점잖고 능력 있는 점룡아재와 노름꾼 억돌이와의 관계, 아버지의 두 사람에 대한 깊고 깊은 분노와 원망 등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좀처럼 어수선한 머리에 풀리지 않았다. 잿마루에서 어둠이 짙어오는 서녁 하늘을 바라보며 청자담배를 연거푸 두세 갭이 피운 뒤 한마장쯤 떨어진 건넌마을 큰 댁으로 발길을 옮겼다. 큰 댁 아래째 방에는 구순의 할머니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장죽을 물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가 반갑게 나를 맞았다. 에이구, 내 손자 우짠 일이노. 저녁은 먹었고. 옆마을에 있지만 자주 못 보는 손주를 보루물을 옴팍대며 반겨 맞았다. 그냥요. 할매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따라 참 이상한 소리를 합디다. 내가 심드렁하게 대답하자 총기 좋은 할머니는 얼굴을 바짝 가까이 다가댄다. 와, 억병으로 취해서 또 온 식구를 못 살게 굴드나. 아니라요. 오늘은 술은 조금도 안 자셨어요. 어이구, 오늘은 웬일이고.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가 오늘은 6.25 때 얘기를 하던데요. 나는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거야 노상하던 얘기 아닌가 배. 억돌이랑 점령이 욕도 한 바가지씩 해댔겠지. 저금요. 그 대신 아버지가 오늘은 정말 맨정신으로 6.25 때 괴산 소조령 넘던 얘기며 모슬포 훈련소에서 대퇴부 다친 일, 그리고 나중에 억돌형과 점용아재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일들을 쭉 말하던데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섬기자 장죽에 막담배를 새롭게 채워놨던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음을 흘리며 얘기를 잇는다. 난리 때니 아버지도 많이 놀랐을 끼다. 동네 위쪽 병모가지에 바위들이 좀 많더나. 그때 네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소를 뺏기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소를 몰고 바위 사이에 숨어있지 않았겠나. 근데 그 짓궂은 조카 억돌이가 면소 보안대에 일러 바친 거라. 득달같이 따발총을 든 인민군들이 몰려와 숨어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나오라고 소리쳐도 안 나온 기라. 그러자 그놈들이 따발총을 대여섯 발 쏘아대니 그제야 너 그 애비가 반쯤 넋이 기어 나왔느니라. 이휴. 할머니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그때 제대로 의원에라도 가보았어야 했는데 하다못해 약이라도 한 점 먹였어야 했는데 온통 난리 처지라. 멍하게 천장을 응시하며 힘없이 뇌까렸다. 그런데 할매요. 6.25 때 7년대 장교의 말은 뭐고? 제주 모슬포에서 대퇴부 골절상은 또 뭐라요?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되물었다. 아범도 한창 때는 대단했느니라. 마을 글방에서 한 10년쯤 배우니까 더 가르칠 게 없다고 훈장이 등 떠밀어 상주 대처까지 더 배우러 갔었지. 거기서도 상주 일대에는 문명이 자자한 남선생하고 공맹 뜰풀이를 가지고 서로 뻗대다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배울 게 없다며 반강제로 집으로 돌아왔구먼. 그 무렵 6.25가 터져 징집이 시작되자 한동안 피해 다녔지 아마. 아직 더 배울 게 많다며 조금만 물리를 더 터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 아마. 할머니는 장죽에 막담배를 다시 채우며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살림은 빠듯한데 공부만 한다고 뒤에서는 손가락질하지. 더구나 그 잘난 임금 집안이라는 전주이씨 집성촌에 타성바지 주제에 선비랍시고 이죽들 대니 왜 굴세 책상 물림에 더욱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담을 쌓고 책하고만 지냈지. 그런 중에 인공천하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아범도 무척 힘들었을 게다. 그 성질머리로. 할머니는 이내 장탄식만을 연것부터 해냈다. 인민군이 몰려왔을 때는 조카 억돌이가 빨간 완장을 차고 아범이 숨은 곳을 꼬지르더니 국군이 들어와서는 지서 순경들이 군 보충병을 모으러 다닐 때는 네 외당숙 점룡이가 방위대원으로 찾아와 아무 걱정할 것 없으니 나만 믿으라고 꾀어대는 말을 믿고 제주도까지 끌려가 다치지 않았겠나. 할머니는 멍하니 시선을 천장에 응시한 뒤 난리통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참 전쟁이라는 게 얄궂더라. 누나의 아들인 조카는 북성군 앞잡이가 되어 외삼촌을 따발총 불벼락을 맞게 하고, 사촌이지만 살갑게 따르던 손아래 처남은 남성군에부터 매형을 떠넘기는 그 세상이 참 야속하구만. 할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재차 천장만 멍하게 바라보셨다. 할머니가 말한 점용아제는 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새마을 지도자를 10여 년 맡았다. 점잖으면서 수완도 좋아 군청 면사무소를 쫓아다니며 지붕 개량, 마을 길 넓히기, 퇴비 증산 등 새마을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여 대무이가 면내 시범마을로 지정되었다. 그 덕분인지 하나의 감투인 대무이 이장을 윗대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간 독차지하여 온 집성촌 전주희 씨에게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새마을 지도자 자리를 노름꾼 술주정뱅이로 개차반 취급을 받아온 억돌이에게 넘겨주었다. 물론 동네 사람이 거의 반대하였지만 점용아제에 한번 맡겨보자는 꾸준한 설득과 읍내에서 구판장을 하는 억돌이 처에 물량공세, 비굴하다시피 굽실거리는 넉살 좋은 억돌이의 집요함에 동네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돌아섰다. 이제부터는 이장 윤점용과 새마을 지도자 조억돌의 시대라며 한껏 으스대는 그들을 당신은 결코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할머니의 혼잣말 같은 푸념은 지금껏 당신 얘기라면 덮어놓고 이해하기조차 싫었던 내 마음을 흔들며 깊이 파고든다. 실은 이전부터 내처 궁금한 것은 원수지간인 남성군에 붙은 점용아제와 북성군 앞잡이인 억돌이가 지금은 한 동네에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로 죽이 척척 맞아 돌아다니는 게 퍽이나 어색하고 이상했었다. 6.25 때는 억돌형과 점용아제가 총뿌리를 겨눈 원수였는데 지금은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삼육이 된 게 참 궁금하네요. 함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전쟁이 원수지. 휴전이 되자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외면하고 다니다가 함께 산판이나 투전판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울리지 않나. 지금은 동네 감투를 나누어 쓰고 죽고 못 살지 아마. 할머니는 심드렁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혀를 끌끌 찼다. 사실 아범도 좀 고지식하고 왜 굴씨냐. 뭐든지 고지고대로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퍽이나 고단한 사람이지 않나. 장죽에서 막담배를 빨아 연기를 피워 올리던 할머니는 이제 당신도 지쳤는지 멍한 눈빛으로 희미한 오촉천 등을 올려보고 있었다. 얼굴이 두꺼비 같다고 끔찍이 손자를 아꼈던 할머니도 그해 초겨울 동지 무렵 구순을 간 넘기고 아직도 이쪽과 저쪽, 아니 나 아닌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이 마음에 걸렸던지 두 눈을 감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날도 당신은 곡하는 가족 틈에서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고 끔벅끔벅 먼 산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30여 년 저편에서 어제의 일처럼 환영으로 일렁대고 있었다.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그해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나는 논산훈련소 입대를 앞두고 며칠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음의 연속이었다. 낮부터 시작하여 엉망으로 취해 늦은 저녁 무렵 휘청대며 동국길을 들었었다. 그때 길 옆 아담한 팔각 정자 위에 누군가 둘이 앉아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불쑥 다가가자 그중 하나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내 자리를 피했다. 새마을 지도자 억돌이었다.
아, 개차반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거듭나신 대단한 억돌 형님. 요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취중에 들으라고, 아니, 해보려면 해보라고 볼멘 소리로 뇌까렸지만 억돌이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오만상을 지으며 그냥 자리를 피했다. 조카, 입대를 얼마 안 남겨놓은 그 마음은 잘 알겠는데 왜 이렇게 취했나? 몸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매형이나 누님 생각도 해야지. 늘 점잖고 정이 넘치는 마을 이장 점용아재였다. 아, 생각 좋지요. 그런데 아재는 외삼촌의 멱살을 잡는 조카, 아들뻘 되지만 그래도 같은 학렬인 동생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새마을 지도자 나으리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뒤틀린 마음으로 휘청대며 눈을 부라리고 정자 바닥에 앉아있는 점용아재에게 되물었다. 왜? 새마을 지도자 억돌씨 말인가? 매형 멱살 잡은 건 오래전 일이고 자네를 거들떠보지 않은 것은 조카가 오늘 엉망으로 취했기 때문이겠지. 그는 손목을 잡으며 앉으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재는 세상을 참 편하게 보시고 너그러우시네요. 외삼촌 멱살을 잡은 망나니 노름꾼 술주정꾼을 그 잘난 새마을 지도자로 앉히고 아예 아삼육으로 지내시고 또 정자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바짝 꼬인 말투로 대꾸했다. 그뿐이라면 사람 좋은 아재니까 이해해드리지요. 그런데 6.25 때 외당숙을 인민군에게 넘겨버린 빨갱이 앞잡이와는 왜 그렇게 찰떡이랍니까? 물론 평소 잘 챙겨주던 매형도 넘겨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아예 점용아재를 빤히 쳐다보며 볼멘 소리로 외쳤다. 자네는 아직 세상을 더 살아보아야 할 거야.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누구는 그쪽에 서고 싶어 그쪽에 섰는가? 그런 난리에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총불을 들이대는데 과연 뻗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는 담배를 끝까지 빨아대며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과 난세에는 슬기롭게 위기를 피해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점용아재는 처진 눈꼬리와 담배를 거머쥔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점용아재, 아무리 전쟁이고 난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것과 알아서 나서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아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목소리를 낮추고 지그시 그에게 눈길을 맞췄다. 억돌 씨도 내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응어리가 있었다고 들었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네 큰 고모가 핏덩이를 남겨두고 가출하여 어렵게 자랐고 엄마 없는 외가에서 서름도 받았나 봐. 그렇게 거칠게 크다 보니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았는데 6.25가 터져 온 세상이 공평하다고 떠들어대니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완장을 찼었대나. 또 나도 인민군이 물러나고 국군이 들어와서 보충병이 필요하다고 지서 순경이 어르고 달래니 더는 어쩔 수가 없더군. 점용아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지만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입대하지 않고 사람 좋은 매형을 대신 보냈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목젖에 두어 번 꿈틀대다 밑으로 가라앉혀버렸다. 마을 일로 머리가 아프다는 점용아재를 먼저 보내고 혼자 올려다보는 초가 하늘은 은하수가 하얗게 깔려 있었다. 저 수많은 은하수도 그들만의 적잖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야 한다는 복잡한 삶의 도식이 엉망으로 취한 머리를 맑게 가라앉혔다. 오늘은 7살 터울인 동생 만석이가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여 축하 행사가 열리는 아침이다. 행사장이 열리는 원주 상급부대로 온 가족이 축하하러 승합차에 올랐다.
앞자리에 동생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당신은 흐뭇한 표정으로 구순을 앞둔 노인답지 않게 동생의 황금빛 원사 계급 견장을 몇 번이나 어루만지며 들뜬 웅변조로 힘주어 말했다. 지금이라도 나는 전방에 가서 만석이 같은 군인들을 연병장 가득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칠란다. 비록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대했지만 6.25 때는 전쟁터에 나가려고 전투복을 입고 제주도에서 힘든 훈련도 받았다고. 어린 조카들이 얼굴을 찡그려도 괴념치 않고 두 눈에 힘을 주어 재차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데 6.25 때 빨간 완장 차고 국군에 맞서 설쳤던 사람들이 세상 달라졌다고 낯짝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잘난 새마을 지도자임네 하며 목에 힘주어 나대고 다녀도 되는지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어쨌든 나는 내가 낳은 삼형제 모두 군대 보냈고 막내는 상사보다도 높은 군인이 되었다. 6.25 때 같으면 상사는 일개 면치안을 주락펴락했느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어떤 회한이 있는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유사시 적전에서 부하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인 막내 아들이 한편 흐뭇하면서도 정작 당신은 처음에 징집을 기피한 사실과 훈련병에서 끝난 군복무가 내내 개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쪽에선 억도리를 더 비난하지는 않았을까. 이내 그것은 아니라고 믿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도 여느 누구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고. 아버지의 독백은 아파트 입구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계속되었지만 승합차 안 누구 하나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당신은 그런 것쯤은 의식하지 않아 보였다. 오직 당신 나름대로 나라의 앞날과 군인의 길을 6.25라는 큰 잣대를 갖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다. 나도 속으로는 아버지가 배울 게 남았다는 명분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징집을 피한 사실, 당신을 지서에 넘겨 제주도 모슬포 훈련소까지 보낸 점용 아재에게는 왜 원망이 없는지를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젖에 가두고 아버지를 그냥 지그시 바라보았다. 입대 전 대무이 동네 앞 팔각정에서 점용 아재에게 들은 이유 있는 변명도 내키지 않았다. 60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면서 6.25 같은 큰 동난을 겪어보지 못해서인지 나만의 섣부른 예단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은 90 가까운 일생을 살면서 그 세월만큼의 사연을 가슴에 담아두고 아직 삭지 않아 생채기로 남은 것을 되새김하며 산다는 것으로 여기고 싶었다. 연두빛이 살짝 비치는 남한강을 바라본다. 가끔씩 하얀 새 몇 마리가 호젓하게 물 위를 날고 있다. 아무 거칠 것 없이 편하게 나는 물새가 어쩜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느껴진다. 이제 아버지도 저 물새들처럼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훌훌 날아다니기를 소망해 본다. 아직은 날씨가 을씨년스럽지만 조만간 강가에는 버들개지가 봄바람에 곰실대고 있을 것이다.